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소문으로 유명한데 특히나 마을 외곽의 산 너머에 위치한 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 폐가는 수십 년간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곳에서는 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기 때문이다. 1년 전 대학생인 준호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 마을로 여행을 갔다.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그 소문의 폐가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준호는 무시하고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혼자서 그 폐가로 향하게 되었다. 폐가에 도착하자 준호는 한기를 느꼈다. 여름밤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서늘했다. 그는 폐가의 문을 밀고 들어갔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손전등에만 의지해야 했다. 준호는 폐가를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방을 발견했다. 그곳은 다른 방들보다 훨씬 깔끔했고 중앙에는 낡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얼굴이 잘려나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준호는 그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전원을 꺼놨던 폰이 갑자기 켜져 알람을 울리다니 소름이 돋은 그는 급히 폰을 끄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림 속에 잘려나간 얼굴 부분에서 눈동자가 나타나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문이 갑자기 황 하고 닫히며 그를 가둬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준호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하니. 준호는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준호는 몸이 굳어버렸고 그때 그의 옆으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다. 이때쯤 준호의 친구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결국 손전등을 들고 준호를 찾아 나섰고 폐가로 왔다. 폐가에 도착해서 준호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이 겨우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기괴한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친구들이 그를 불렀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자 그의 몸이 서서히 옆으로 쓰러졌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열린 채로 공허하게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었다. 화면이 켜진 폰에는 누군가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곳을 떠나지 마라. 놀라고 겁먹은 친구들은 즉시 그를 끌어당겨 폐가를 빠져나왔고 이후로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말수가 줄어들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한 후 그는 마을을 떠났다. 몇 년 후 그들은 다시 모여 그때의 일을 회상했으나 모두 입을 모아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 장소는 이제 완전히 금기된 곳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마을에 있는 몇 년 오랜 주민들은 여전히 폐가 근처를 지나가다 들리는 낮은 목소리와 이상한 소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일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로 전해지지만 그날 그 방에 있었던 준호와 그의 친구들에게 그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다. 무엇이 그들을 따라온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낡은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다만 폐가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은 채 무언가를 간직한 듯 기이한 정적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작은 동네 지하철 1호선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일상이 평범한 주거지였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제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시내로 통학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동아리 모임이 길어져 마지막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은 곧잘 어두웠고 가로등은 드문드문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피곤해했다. 그날은 특히나 어두운 밤이었다. 등골을 스치는 한기와 함께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 때문에 달빛조차 새어나오질 않았다. 익숙하지만 불안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를 쫓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놀라며 다시 앞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지만
그 발소리는 여전히 따라왔다. 나는 그게 빈 건물의 회상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바람조차 멈춘 것 같이 주위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불길한 예감의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 역시 그 속도에 맞춰 빨라졌다. 그 순간 나는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누구세요? 라고 소리를 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구불거리게 울려 퍼졌다. 벌써 한참을 빠르게 걸어 도착할 즈음 뒤에서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안도와 동시에 맥이 풀리며 숨을 고르려는 찰나 갑자기 내 앞길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깜짝 놀라 몸이 얼어붙었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형태를 갖추며 다가왔다. 등도 가로수도 비추지 않는 이 그림자는 마치 인간의 형상이 아닌 무언가 기묘한 존재 같았다. 그 존재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나직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느낌이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그 그림자는 손을 내미는 듯한 동작을 했고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몸을 감싸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애써 머리를 돌려 다른 생각을 하려 했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을 때 그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혼란스러웠던 나는 그래도 집까지는 안전하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왜 이렇게 늦었니?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서 쏟아졌고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고 곧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옛날에 이 길은 그림자의 길이라고 불렸대. 사람이 사라진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렴. 그 몇 주 뒤 나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림자의 길 근처로 아예 가지도 않고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는 농담 삼아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어두운 길을 지날 때면 내 뒤를 쫓는 발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만 같다. 이 이야기는 사실 누구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으면 하고 그림자의 길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다는 마음이다. 어쩌면 그 그림자는 외로움에 지쳐 길을 거닐던 오래된 세월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을 저주의 집이라고 불렀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주민들은 그 집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와 빛을 목격했다고 한다. 특히 불빛이 흔들리지 않는 맑은 날 밤에도 마치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에서는 불빛이 깜빡거리곤 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집에 접근하는 사람들마다 이상한 사고를 겪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한 탐험가가 그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이틀 후 실종되었다. 그의 짐은 발견되었지만 그에 대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외지에서 여행 온 대학생 몇 명이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마을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집의 소문을 단지 전설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들뜬 마음으로 폐가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래된 가구들, 먼지 쌓인 창문, 그리고 썩어가는 벽지들, 모든 것이 낡고 버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추위를 느꼈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또 다른 학생은 갑작스럽게 벽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낯선 문양으로 본 적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기록한 것 같았다. 그런데 한 학생이 녹음 장비를 켤 때 그들은 명확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분명 그 방에는 그들밖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들은 급하게 집을 나가기 시작했지만 출구가 마치 그들을 가로막기라도 하는 것처럼 멀어지기만 했다.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또한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여만 갔다. 마침내
그들은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상한 기운은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찍어둔 사진과 비디오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물건들이 낯선 사람들의 사진으로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으며 속엔 그들이 본 적 없는 얼굴들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한 학생은 몸에 커다란 상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날 밤 집에서 자신들이 본 기호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로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도 악몽과 불길한 일이 그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기 시작한 그들은 결국 다른 나라로 이주하며 그곳의 기억을 지우려 했었지만 그 집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변형되어 전해 내려왔다. 지금에 이르러선 그 집에 대한 불길한 전설들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데 혹자는 그곳에 들어갔다 나올 경우 그 집에 서려 있는 영혼들이 방문자의 흔적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된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것이 그 집이 지닌 저주의 힘이기에